네, 내란 특검이 2차 소환 조사 일자를 재차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내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여야가 추경 심사와 총리 인준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내란 특검 측에서 오늘 2차 소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로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1일, 내일 오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안 된다, 3일 안 된다, 3일 이후에 해달라. 내란 특검이 안 된다 했더니 조금 전에 다시 5일 이후로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내란 특검이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일단 뭐 겉으로 보기에는 기싸움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 체포당하기 싫다, 나 구속되기 싫다 이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뭐 수사 협조하지 않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체포영장도 지난번에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도 사실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소환 조사에 3차례 불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특검으로 가면은 조사받으려고 했다. 예. 이거 가지고 결국은 재판부가 받아들여가지고 체포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막상 조사를 받으면서 15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로 5시간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명분이 경찰한테 나 조사 못 받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경찰한테 조사 받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얘기도 결국은 사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검하고 이건 임의 수사기 때문에 계속 소환 일정이라든가 소환 방식들, 출석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결국은 계속 시간을 끌겠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특검이 구속영장 치는 시기나 명분을 떨어뜨려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로 가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이 더 분노할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사실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런 내란 피의자 가만히 뒀겠습니까? 긴급 체포 바로 해버렸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하던 검사가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그 누구보다도 피의자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것처럼 하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은 상태로 나 혼자 살겠소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 분노 게이지나 더 올릴 것이다. 나중에 가서는 결국 아무리 피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피하지 못하고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7월 3일 이후에 소환 통보해달라, 날짜 지정해달라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이 말했는데 오늘은 다시 3일날 형사재판이 있으니까 5일 이후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근데 형사재판, 예, 그거를 다 감안해서 그러면 특검 측에서 날짜를 지정해 줄까요? 재차 다시 지정을 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은 일단 안 나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한 번 안 나오는데 문제는 특검은 이거예요. 예. 지금 한 번 불응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번 불응했다고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특검도 지난번에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게 좀 상처예요. 사실 모든 어떤 특검, 뭐 검사든 특검이든 간에 경찰이든 간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기각당하면 일패거든요. 네. 어찌됐든. 예. 그러니까 일패는 맞아요. 그때 소환을 안 한 상태에서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또다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재판부가 어떤 또 다른 이유를 대해서 기각당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분을 확실하게 쌓아야 돼요. 이번에 내일 안 나왔다 그래서 내일 청구 그래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더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더 어떻게 하느냐? 3일 이전에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특검은 또 그다음 내일 해서 사실 더 훨씬 그러니까 3일 이후면은 처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거를 들어준 셈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하루하루 하면서 명분을 쌓아가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거야라고 하고 실제로 그 내일 지정하는 날짜에 안 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명분을 계속 지금 축적해 가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자신의 어떤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봤잖아요. 구속 취소 예. 결정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는 걸 지경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어찌됐든 조율이라는 거 임의수사는 지금 그 검찰 사무규칙
14조에 나와 있듯이 검사가 피의자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려고 할 때는 피의자 쪽 그러니까 소환되는 사람의 승낙이나 혹은 동의를 구해야 한다가 임의수사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 원칙을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날짜를 계속 조율하겠다 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건 뭐 대통령만의 특권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피의자로 불렀는데 피의자가 제가 생업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라고 예. 이야기하면 사실 한두 번 조율해 주거든요. 검사 측에서도. 근데 그런 과정인데 이게 지난하면 저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야 이건 그런 목적이 아니구나라고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예. 네. 네. 그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요. 예. 일반적인 뭐 중대 형사범이 아닌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나 체포할 테니까 빨리 와서 조사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내란범이란 말이에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란 피의자가 내가 나가는 날 선택하겠어. 내 방식대로 인권 보호해주고 그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인권을 다 보호받은 상태에서 내가 조사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통할 얘기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과거 조국 전 장관이 만들었던 인권수사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규칙에 관한 거나 뭐 지금 사무규칙도 말씀하시지만 예. 그렇게 인권 보호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그거 무너뜨린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입니다. 나와서 공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망신 주기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냐. 그래서 그 원칙을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다 공개 수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다 포토라인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할 때도 다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조국 전 장관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나도 인권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결국은 결론은 똑같은데 그 결론을 어떻게 해서든 법꾸라지 행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 취소한 것처럼 그런 법의 논리를 가지고 싸워나가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국민의힘도 떠날 사람 다 떠났고요. 보호해줄 사람도 거의 없거든요. 여기에 기대는 건 일종의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 감정은 사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지시한 장관이나 혹은 군 장성들이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가 저렇게 풀려나서 슬리퍼 신고 산책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점은 저도 그래 국민 감정은 그럴 수 있다. 국민 감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나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고 해서 법에 규정된 것의 이상으로 속박하거나 혹은 그 규정 국민 감정을 반영하자라는 건 조금 무리한 생각이라고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3공화국 때 간첩한테는 인권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 운동권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다그칠 때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인권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정반대되는 지점이지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평론가님의 의견을 뭐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법 논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근대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화는 나지만 그러나 법 논리로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건 그건 사회적 린치에 해당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네네.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보장받고 있거든요. 누가 검사가 부르는데 나는 이 날짜에 나가겠어. 나 지하로 들어가겠어. 나 포토라인에 안 서겠어. 이거 누가 합니까? 알겠습니다. 선택 못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법 계엄 선포한 이후로 벌써 한 7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인권 보장받을 만큼 받고 있다. 만약에 구속 상태고 인권 보호를 못 받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논리지만 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뭘 더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염치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특검이 이제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럼 실제로 그 수순을 밟겠습니까? 네, 그 수순을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분은 체포영장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만큼의 명분을 쌓으면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의 수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을 할 수 있고 방식들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논리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번엔 또 재판을 꺼냈어요. 제가 보니까 윤 전 대통령 재판 가가지고 말도 안 하던데요, 요즘에. 오히려 졸기만 하던데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는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일 지나서 5일 이후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그거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아프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보장받기 위해서 또 시간 늦춰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단순히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받아주면 계속 끊임없이 이런 태도를 보일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사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랑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의견 받아들여주고 조율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더 늦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특검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밀어주거나 양해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윤 전 대통령의 대응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추정을 하지만 내일 기일을 하나 더 잡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7월 3일 이전에 할 겁니다. 그럼 며칠 안 남았죠. 7월 내일 2일. 모레네요. 네. 모레죠. 네. 모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냐면 7월 3일은 어차피 재판이고 그럼 7월 4일이면 그대로 들어준 셈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일로 할 거고 그런데 윤 대통령 2일에는 나갈 겁니다. 왜냐면 2번이잖아요. 만약 그것까지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 옳다구나 2번 거부했다라고 체포영장. 영장 청구를 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지금 사실은 수싸움이거든요. 예. 윤 대통령 그땐 또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네. 보기에는 굉장히 지난한 그런 소환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결정타는 아직 멀었어요. 예, 예. 결정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은 남아 있고 그것도 지금 그 특검 측에서도 이거 완벽하게 딱 끝낼 생각이 없어요. 계속 이것을 부르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양을 계속 볼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또다시 근데 3차 소환과 관련해서 또다시 날짜에 대한 어떤 조율을 요구할 때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날씨도 덥고 좀 짜증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란 특검의 첫 번째 소환밖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요 예결위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하루에 끝내도 될 것이다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틀 하자 해서 파행이 됐다가 이틀에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이 추경안 심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그 예결위에 들어오겠다 얘기한 한 거잖아요. 예. 가능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좀 추경안을 편성하고 또 통과시켰다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민생을 지금 살피겠다. 그럼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수 진작을 위해서 마중물을 붓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혼자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것도 또한 민주당이 부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대한 문제 있는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보이콧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소라고 하면 정치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보이콧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오늘 오후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종합정책질의 하루도 연장해가지고 서로 수기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추경안에 편성하고 싶은 예산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그것도 국민의힘한테 손해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들어와서 서로 머리 맞대서 협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면은 대략 심사는 끝날 거고요.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 국무총리 인준
통과시키는 시점하고 맞춰서 7월 3일 날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내일 그 이후의 흐름 좀 예상해 주세요. 추경 지금 분위기 보니까 어찌됐든 추경은 합의에 의해서 통과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거냐면 한 당이 그냥 자기 혼자 하면 그 안에 어떤 뭐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없이 그냥 통과가 돼요. 예. 이번에 들여다봤더니 사실 이게 예산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모든 돈이 뭐 없는 화수분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를 다 거의 30조잖아요. 13조가 처음이고 30조인데 30조 모두 다 국채를 하는 것도 부담일 거예요. 현 정부가. 예. 그러니까 국채를 22조 8천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래 했더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2조 8천억인가? 2조 5,690억을 지금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들여다봤더니 그중에 1,000억은 대학생 근로장학금이에요. 14만 명이 혜택에 돌아갈 수 있는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이번에 추경이라는 이름 때문에 삭감이 되는 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또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야당이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좀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런 사실 견제와 또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조율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게 그냥 보이콧한 건 아니에요. 지금의 여당이 계속 21대 22대의 거대 일당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이걸 지켜줘야 돼요. 상임위나 뭐 예결위도 위원회니까 네. 자 날짜를 간사끼리 조율해야 돼요. 며칠 하자 또는 며칠 날 하자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하자. 그런데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그리고 오늘 뭐 해서 3일 날 우리 본회의 하자 이런 예. 식으로 하니까 아니 그럼 조율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조율을 해달라 그리고 하루 더 늘려달라 하면서 보이콧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번에 여당한테 점수를 줍니다. 받아줬잖아요. 예. 그 요구를 하루 더 해서. 그러면 일단 저는 송호석 원내대표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어쨌든 지금 서로 좀 조율을 하면서 다른 것들도 조금 양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3일이 아니라 4일 하루 더 연기하는 거는 뭐 어차피 이틀이니까 그럴 예. 수밖에 없지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정 정도 상법 개정안 정도는 또 전향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양쪽의 어쨌든 흐름 자체는 오후 들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편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국민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 현장에 배추 더미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국민 청문회 현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배추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뭘 청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이런 식의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배추밖에 안 보이고 배추만 생각나는 청문회라고 하면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동안에 이제 돈을 사용하고 또 수익이 일정하게 있었던 거, 예를 들면 경조사비라든가 출판기념회나 이런 것들을 금액이 맞지 않거나 입증을 못했다고 하는 불만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그건 또 야당이 또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근데 청문회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거나 또 그 문제를 지적은 했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는 낙마시켜야 되겠다. 또 그런 모습을 당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야성을 보여줌으로써 뭔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이런 외적인 요인이 전 더 많이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적은 하되 저렇게 어설프게 국민청문회 해가지고 배추만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번에 협조하겠다 차라리. 그러니까 대신에 만약에 직무수행을 잘못하거나 여기에 따른 부담이 오면 다 오롯이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결점이 없어가지고 민주당이 동의해 줬습니까? 그때 200석 넘는 그때도 민주당이 지금 못지않게 의석이 많았거든요. 그때도 동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낙마를 시킬 만한 국민들의 뭔가 분노를 자극하든 국민들 여론을 나쁘게 만들 만큼의 요인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도 안 한다. 여기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하나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뎌져 있는 상황이고 무조건 싸우고 난 다음에 싸워서 명분을 얻겠다고 하는 거.
내부가 결속이 안 되고 내부가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부로 싸움을 돌려가지고 내부를 결속시키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지극히 뭐 정치적 명분만을 강조하는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실리들 못 얻는 그런 식의 정치적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월 450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한 배추 농사를 겨냥을 한 건데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배추를 앞세운 국민청문회를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 자체를.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서 예. 첫 번째, 민주당 진영에서는 우리 한덕수 해줬다. 한덕수 해줬다. 문제가 많았는데도 이 말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좀 반박을 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당시에 가졌던 문제들은 대개 민주당 정부에서 이분이 굉장히 높이 등용이 돼요. 아시잖아요.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예. 문재인 정부까지 어느 정부에서든 높이 올라가서 고위 관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만약에 우리 보이콧하겠어 그러면 자가 당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를 후보자로 내세운 거고요. 솔직히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배추밖에 안 남은 국민청문회다. 아니 인사청문회 자체가 배추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배추였어요. 자, 배추가 왜 그러면 충격적이냐? 예. 자, 생각해 보죠. 그날 갑자기 그 450만 원 받은 게 그 이전에 한 마디도 없었어요. 450만 원 받은 게 그 강신성 씨가 배추 그 펀드를 하는데 전 부인이 2억을 거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금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면 네. 이 지금 그 저 김민석 후보자는 옛날에 대법의 형을 받으면 안 돼요. 예. 대법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하고 벌금 어마어마하게 냈어요. 그때 대법의 판결문을 보면 강신성 씨가 준 450만 원은 불법 정치 자금으로 추정된다라고 됐어요. 네. 그러면 그때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배추 얘기. 근데 그 배추 얘기가 2억, 실제로 2억을 아내가 넣은 게 아니 그게 갑자기 현금으로 장롱 속에 있는 돈을 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금융 그 증거가 있겠고. 전세금 줬다 그러던데. 예. 전세금이면 예. 전세금을 들어서 그 줍니까 현금으로? 아닐 거잖아요. 흔적이 있을 예, 거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그 흔적을 대법에 냈으면 그 무죄예요. 450만 원 받은 부분은 근데 못 냈다고요. 네. 그때 없는데 지금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 다 좋아요. 자, 2억 보낸 거 그냥 증명하면 돼요. 전부엔 안 와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 이거는- 증거만 예. 있으면 돼요. 네. 근데 못 냈잖아요. 예. 그날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설명은 들었어요. 말로 하는. 네. 단 한 건도 그 설명에 대한 증거 자료 안 예, 냈어요. 이 청문회에 반복되는 그런 내용인 예, 것 예. 같아가지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럼 오늘 일단 그 국민청문회가 국민의힘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청문회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또 토론이 되고 논쟁이 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그럼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후보자의 인주자는 국회에서 뭐 통과는 되겠죠. 의석이 뭐 상당히 다르니까 통과되는 게 그렇게 그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통과된다면? 아니요, 지금 이제 초대 총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대 총리가 해야 될 역할들도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진짜 심한 그 정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네. 국민들이 보기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금도 뭐 지적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말이 안 된다고 봤으면 아마 여론이 확 급속하게 나빠졌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걸 국민들이 사실은 여론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 사실 여러 가지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재산이 2억 천밖에 안 되는 총리 후보자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추징금 내고 세금 내고 이러는 과정들이 그 좀 불투명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뭔가 그 본인의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납득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있거나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될 일이 정말 산적해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전략통이나 아니면 뭔가 기획하고 이러는 방식처럼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해서
정말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가혹해질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유념해서 김인석 후보자도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총리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그 주장처럼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총리로서는 사실 결격 사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또다시 이제 되풀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예. 많은 부분에서 최소한의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과정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조금 더 솔직해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사실 그때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건 내가 받았지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대법에서 이건 내가 벌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게 더 떳떳하다는 거죠.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배출하는 걸 동원할 필요가 있었냐. 이건 네. 동원하는 어떤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솔직하고 좀 더 투명하게 고개를 조아리면 국민들도 그래 대법의 판결 받은 건 넘어가자라고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건 조그만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미진하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힘든 과정을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정치낭인으로 한 10여 년을 있었으면 그렇죠. 어떻게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짠하면서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자그마치 13억 원을 사실 거의 투명하지 않게 설명도 못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기부는 또 교회 기부는 2억씩이나 해요. 교회 기부는 기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 보통 11조잖아요. 우리 알겠습니다. 11조면 2억이면 20억 이상이 10분의 1이다. 알겠습니다. 들어왔어야 2억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자산이 2억밖에 없는데 2억의 기부금을 내만큼의 어찌됐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네. 이렇게 막 부풀리셔가지고 네네. 제가 짧게 이건 그래요? 얘기 안 할 네. 수가 없는데요. 정정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중간에 비는 금액이 6억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자녀 유학 비용 2억이라고 하는 2억을 벌써 뺀 건데요. 거죠. 이제 8억에서 그러니까, 2억 뺐죠. 자녀 유학 비용은 전 배우자 이혼한 이제 남이잖아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지금 돌보고 유학 비용을 댔다는 거잖아요. 네. 남이 지금 됐다고 하는 건데 물론 자녀는 자신의 자녀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봐도 그거 배우자한테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고요. 6억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짠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짠해요. 실제로. 안 짠하던데요. 그러니까 과거 법원 판결로 추징금을 7억 원 이상 받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결국 야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거잖아요. 과거 정치 이력까지 제가 다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신용불량자 신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만약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경조사비나 출판기념회 비용이 정말 심각하게 위법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나왔던 논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다 마찬가지지만 경조사비하고 출판기념회 전부 소득 신고하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 것 있어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판 청문회 2라운드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으로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평가 관련 여론조사인데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9.7%, 부정평가는 33.6%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2주 연속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60%에 근접했는데 지금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상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48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59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대통령을 바꿨을 때 정치 호응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하고 비교해야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다 잘한 것처럼밖에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윤 전 대통령하고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 한 명 바꿨는데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고 한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렇게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가 있는가.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3년 기간을 지나왔고 더군다나 비상계엄, 내란을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을 후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초반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일종의 비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TK나 아니면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굳이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한 7대 3? 이 정도로 민주당의 비호감이거나 아니면 예. 지지하지 않는 성향인데 지금 오히려 리얼미터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과반 이상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볼 때도 아,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얼마나 지지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출발은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TK 지역에서도 50%가 넘긴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가 크다라고 분석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TK에서 높아지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회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국민의힘이 아시다시피 점점 더 늪으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선거에서 진 정당은 선거를 이끌었던 세력과 선거를 이끌지 않고 어쨌든 비주류로서 그것을 지켜봤던 세력 간의 전당대회라는 경쟁을 통해서 교체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 예를 들어 집단 지도 체제라든지 예, 예. 또는 뭐 지금 비대위를 지금 그 주류 측의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르는데 비대위원들 보니까 전부 다 TK 출신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한 계엄을 그러니까 내란을 찬성하거나 찬성했다기보다는 어쨌든 미온적으로 윤 대통령을 더 찬성했던 그런 의원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잖아요. 예. 그럼 TK 측에서는 아니 좀 바뀌어야 되는데 TK가 대주주잖아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일 것 같고 확실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투트랙이 먹히고 있다. 예. 자기는 굉장히 온화하고 그래 국정을 책임지는 이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쟁점된 사안을 피해요. 지금 사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 얼굴 없어요. 네.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쟁점을 피하고 전체를 이끄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무채색 그 스웨터 옷을 계속 입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그걸 대신하는 게 누구? 내란 특검. 뭐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부터 자기가 적폐 청산을 입에 달고 있었어요. 3년간을. 근데 예. 지금 적폐에 대치되는 개념이 내란 부분에서는 내란 특검이 알아서 하고 네. 쟁점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또 알아서 하고 하니까 상당히 이 투 트랙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선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긍정적으로 같고요. 얘기한 겁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태도 그리고 인사 이런 것들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뭐 인사 얘기는 별로 하지 않겠지만 예. 이번에 인사 발표한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정권을 많이 바꿔가면서 평론도 하고 했지만 일기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잡음 없는 정권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인사에 그대로 반영돼 있고 예. 성장이란 키워드면 성장이란 키워드 그리고 공정이면 공정이란 고용노동부 키워드나 이런 것들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하는 것 좀 봤던 것처럼 능력 있는 인사들은 뭐 식약처장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전임 정부 예. 사람이라도 쓰겠다고 하는 네. 그런 모습 키워드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와, 이 정도면 괜찮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뭐 투트랙으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당 변화가 이제 될 것인가, 쇄신이 될 것인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을 떠나면서 기득권이 당 변화를 막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겸임하는 게 됐잖아요.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변화의 5가지도 전혀 당에서 수용하지 못한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남는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당에서 할 말을 한다라는 그 이미지는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다 안 받아들인다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어려운 시기에 대선을 치러내는 예. 하나의 어떤 역할을 했다. 안 받아들이는 건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네네,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예. 안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까도 잠깐은 언급을 했지만 기득권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한 책임이 있는 기득권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까를 고민하다가 예. 이걸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등의 어떤 당권 투쟁 나쁜 거 아닙니다. 네네. 그거 계속 나쁘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표시하는데 당권 투쟁은 언제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쟁취해야 어떤 정파가 권력을 쟁취해야 자기의 정파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당대회라는 틀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집단지도체제는 뭐예요? 기득권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의 무능한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와 10사람의 유능한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 어디가 더 낫습니까? 한 사람의 무능한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가 더 나아요. 10사람의 유능한 지휘관은 어떻게 됐냐면 배가 산으로 가요. 예. 각각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휘는 단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언제나 봉숭아학당이 되는 겁니다. 봉숭아학당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 물론 관리형이에요. 네. 8월 달까지밖에 안 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권을 가진 걸로 이 다음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체제 문제를 예.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당원한테 뭐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김성환 평론가께는 이렇게 질문드려야겠는데요. 그럼 국민의힘이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는 친윤이라고 꿀빨던 사람들이 예. 이제 와서 책임 안 지고 다 지금 도망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 안 지고 자기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영남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의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지위가 흔들리면 안 되라고 하는 이런 아주 특유의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주도하든 혁신을 하든 우리가 할 거야. 예. 우리 방식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돼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저는 내년 지방선거 끝날 때 지방선거 참패하고 난 다음에나 바뀔 여지가 조금 생기지 지금과 같은 구도는 아마 현재로서는 바꾸기 굉장히 어렵다. 의석수도 적은데다가 영남은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더 힘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애초부터 한계를 갖고 출발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선거에 득표용 얼굴로 내세운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인 거예요. 최근에 저도 영남 지역 그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한참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기 전에 뭔가 당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걸 첫 질문으로 저한테 되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당원들의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가려고 노력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 플레이하는 거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데 비대위원장만 돌아다니면서 혁신, 개혁 이거 얘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좌초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대위원장직을 더 유지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관령 비대위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할 텐데 이것도 역시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의사에 반한 당원들의 뭔가 당심이 확 뒤집어져서 이대로는 국민의힘이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당원들의 반란이 있지 않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맡겨가지고는 국민의힘 혁신을 기대하기는 한동안 내년까지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